1997년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귀여운 독실이와 제리 PD와 뭐야 이건? 새롭게 해야 돼. 현명한 최 사장이 함께하는 뉴스룸입니다. 민망하지? 예. 뉴스룸은 1990년부터 매년 주요한 뉴스들 뽑아가지고 흥미롭게 다뤄보고 있습니다. 97년까지 왔고 97년에 두 번째 뉴스 네.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아편 전쟁 좀 다뤘고. 아편 전쟁이라기보다 홍콩 반환 문제에 대해서 그랬구나. 하면서 아편 아편 전쟁 제가 한 게 아닌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정신 차려! 벌써 까먹어가지고. 너무 수업을 잘해주셔가지고 네. 한번 네버템은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면 누가? 오늘 제가 하는 거고 네네. 조리 PD가 제리 PD가 합니다. 다프트 펑크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해봤는데 오늘 이름부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한영 피살 사건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개인적으로 97년 최대의 뉴스는 네.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IMF랑 황장엽 망명. 황장엽 망명. 이렇게 두 많이 가지를- 좋아하셨다고 황장엽. 너무 좋아했죠. 너무 좋아했어요. 이 사람이 한국 와서 공을 세우겠구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예. 위험합니다. 이게 진심이라는 거.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97년 요약 때 구독자님들께서 잘 들으셨으면 이제 다 아실 텐데 4년간에 걸친 김일성 유훈 통치가 종식이 됩니다. 맞아요. 그럼 김정일이 당연히 본격적인 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대대적인 숙청이 따라왔을 거고 그 과정에서 황장엽도 망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숙청을 됐는데 피해서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었겠죠. 실각했을 때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일성 라인이었으니까. 황장엽이 망명하기 2개월 전에 북한의 로열 패밀리였던 이한영이 자신의 아파트에 귀가하던 중에 북한 간첩 2명한테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뭘로요? 총으로, 권총으로. 야,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분당이 너무 일어났는데. 너무 와. 어쨌든 북한 간첩이 한국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시민들이 적잖이 그때 충격을 받죠. 그렇죠. 그리고 황장엽 망명 직전이었잖아요. 또 직전이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떻게 몰아가냐면 북한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 이야기의 소스로 이한영 사건을 더 다루다 보니까 좀 불쏘시개가 되는 감이 또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IMF 때문에 이게 좀 묻힙니다. IMF가 워낙 컸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못 들어봤어. 그래서 사실 북에 대한 이슈는 이미 밀려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 하면 사실 생각해보면 망명자가 누구한테 암살을 당하고 이런 건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냉전 시대 맞죠. 냉전도 거쳐오면서 서로 스파이 보내서 막 죽이고 이런 것들도 흔했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까지 했던 스탠스를 보면 뭐 죽이고 이런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한영의 출신과 그가 한국에 남겼던 북한에 대한 정보, 꿀정보 많이 남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유산이 되었는가를 보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열 패밀리였던 그가 어쩌다가 망명하게 되었는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오케이. 인물 소개 겸 일대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름 이한영, 본명은 리일남이에요. 개명했구나. 개명했죠. 안기부에서 이름을 선물을 합니다. 이후에 한국에서 영원히 살라는 뜻의 한영이에요. 출생 1960년 4월 2일 평양. 그리고 출신 저 출신이 굉장히 여기서 포인트이기 때문에 출신은 로열 패밀리였어요. 김정일의 처조카였습니다. 출신을 얘기를 하려면 제가 앞서 나눠드렸던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자료를 줬어. 김정은 사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최근 거는 김정일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이거 키 크게 해갖고 거실에다 붙여놓으면은 친구들이 한번 집에 왔다가 슬금슬금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사상 검증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상한데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포인트는 김정일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김일성과 김정숙 사이에서 김정일이 장자로 이제 나옵니다. 네. 김정일이 원래 아내가 있었어요. 김영숙이라는 여자였고 그 사이에 딸 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존재감이 워낙 없기 때문에 여기선 굳이 넣지 않았고요. 그 김정일의 앞에 어느 날 운명의 상대 성혜림이 나타납니다. 당시 유부녀였어요. 거기다 누나였네? 그렇죠. 살짝 누나였죠. 근데 이제 첫사랑이었대요. 왜냐하면 성혜림은 배우였고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북한 출신이 아닙니다. 일단 배우였어요. 그렇구나. 당시 유부녀였는데 성혜림을 강제로 이혼시키고 동거까지 합니다. 근데는 아내로 만들죠. 근데 이제 김정일은 뭐가 문제였냐면 그 성혜림에게서 김정남이 태어나는데 김정남이 태어나기 수년 전부터 고용이랑 또 동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어발식 연애, 문어발식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고용이에게서는 80년대 들어서 김정철, 그리고 김정은, 그리고 김여정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지.
어쨌든 김정일의 사실상 첫 정부인이었던 사람이 성혜림인데 1971년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장자인 김정남이고요. 그런 성혜림한테는 언니가 있었어요. 성혜랑이라는 언니가 있었는데 오늘의 이야기인 주인공인 이한영은 그녀의 장자이고 차녀로는 이남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김정남 같은 경우는 이한영의 10살 어린 외사촌 동생이었고요. 둘이 굉장히 친했다고 해요. 나중에 서술한 바로는 이한영이 태자 보필하듯이 보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한영이 김정남을.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황태자니까요. 그렇지, 김정남은. 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잘 알려졌듯이 김정남은 2017년 말레이시아의 공항에서 VX2라는 화학 무기로 생을 마감을 하죠. 이제 나 사실 이거 약간 여담 얘기해도 됩니까? 예, 그럼요. 그럼요. 김정남이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왜? 예. 김정남이 네. 그 마카오에 잘 가는 호텔이 있었다는 거야. 네. 거기 갔구나. 마카오에 갈 일이 있어서 만났어? 거기 혼자 여행 갔는데 만날 순 없지. 네. 피살된 직후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김정남이 항상 마카오에 가면 거기를 간다는 거야. 궁금해가지고. 어디예요? 이름이 뭐야? 아티라였나? 제가 정확히 몰라요. 네, 정확히 네, 기억이 네. 안 나. 아티라였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한 번 숙박을 했었거든요. 네. 수영장도 이용하고. 네. 그래서 나는 뭐 김정남이 사용할 정도면 되게 좋은 데일 줄 알았어. 네. 되게 낡은 데더라고. 오래되고 낡고 좀 저렴하고. 요게 로열 패밀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라 이게 망명해서 도망다니면 이런 데서 머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예, 딴 얘기 제가 그거 했고. 너무 말도 안 되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자주 가는 호텔에 갔는데 그냥 낡으니까 열패미 별거 없고 막 망명자는 어쩔 수 없구나. 내가 가네. 네. 이렇게. 오늘은 이한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네. 이한영이 부친은 이태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핵무기 연구기관인 평성과학원에 근무를 했고요. 아내 성혜랑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이 성혜랑 같은 경우는 원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혜랑의 집안이 남쪽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성혜랑도 이대를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터지기 전에 월북을 하죠. 가족이 월북을 하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대 나왔으니까 또 북한은 상당히 재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그 평성과학원에 같이 근무를 하게 됐고 남편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인 이한영 역시 IQ가 150이 넘는 수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평양에 8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대요. 8평? 8평짜리.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래요. 평양에서는. 실평수 기준입니까? 네, 실평수 기준. 평수로 네. 배급을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네, 그렇죠. 국가에서. 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김정일이 성혜림과 동거를 하는 69년 때부터 이제 가족의 여러 가지가 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급 아파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봉화진료소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봉화진료소. 나 처음 들어봤는데. 봉화진료소가 뭐냐면 군 장성 중에서도 인민무력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거든요. 인민무력부의 군단자급 이상만 사용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었대요. 김정일이 안 아프면 이 병원은 1년 동안 쉰다. 이 정도의 병원인데 거기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로열 패밀리였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구만. 성혜림이 그러면 고모인가? 이모죠, 이모. 맞죠? 이일남의 이모구나. 그렇죠. 이일남의 그러니까 이한영의 이모가 성혜림이고 성혜림의 언니가 성혜랑 겁니다. 오케이. 이모부가 김정일인 거구나. 그렇죠. 요 도표가 참 좋네, 친절하네. 그렇죠. 이해하기 좀 좋네. 네. 집에 걸어놓으신다고. 장군님 하면서 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한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엘리트 코스를 밟습니다. 대동문 인민학교 그리고 만경대 혁명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대동문 인민학교 같은 경우는 김일성 초등학교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고 만경대 혁명학원은 그냥 김정일도 거기 다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 자, 윤영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윤영기가 굉장히 깁니다. 윤영기가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유학 시절일도 다 윤영기니까. 근데 저는 짧게 줄여봤어요. 왜 짧게 줄일 수 있었냐면 윤영기 때 이한영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망난이었어요. 이 망난이 일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만경대 혁명학원에서 일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성혜랑이 아들에게 준 이한영에게 준 만년필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미제 만년필이었는데 어느 날 소대장이 만년필을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빌려주겠다. 그래서 빌려준 거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아나무인적인 성격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소대장이 이 만년필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한영을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출신이 김씨 일가가 아니었으니까 얘는 뭔데 이 그룹, 그러니까 군대는 또 컴퍼니가 중요하잖아요. 이 컴퍼니에서 자기 혼자서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약간 좀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돌려달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한영이. 그
미제만 연필 언제 줄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잘한다. 얘는. 돌려주시라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의심스러운. 근데, 너무 잘해. 근데 갑자기 소대 집합한 다음에 집합을 다 시켜서 아. 막 욕을 한 거예요. 너 같은 미제 앞잡이 때문에 막 이러지. 저 이한영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죠, 소대장이. 소대장이. 소대장이 그러면서 돌려주기 싫으니까. 그러면서 만년필을 부서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엄마가 준 거고 막 그런 비싼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근처에 놀러 왔던 또 이제 로열 패밀리니까 대좌, 그러니까 대령급이 또 지인이 있었어요. 지인한테 서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인이 노발대발을 하면서 그 사람을 소대장 데리고 바로 찌른 거죠. 찌른 게 뭐냐면은 처벌을 해야 된다. 반혁명 분자다. 그렇게 숙청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한영이 알게 된 거예요. 내 뒤에 얼마나 큰 권력이 있는지를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친하게 지내는 그 대자한테 털어놓은 것 뿐이었는데 그렇죠. 아유 징징대면서 어. 속상해 막 이렇게 했는데 맞아. 이거 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이제 물어봤겠죠. 근데 이제 어색한 한국말 쓰네. 그렇게 된 거예요. 돌려주시라요? 왜? 두 한국말 번째가 잘한다. 김정남과 부대 시찰 일화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부대에 간 거예요. 근데 부대 시찰을 간 거죠. 사단급이었어요. 근데 사장당이 원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중을 안 나온 거예요. 사단장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왜 안 나왔어? 라고 하니까 사령관이랑 통화를 하다가 똥이 미려웠어. 사령관이랑 통화를 하다 잠깐 늦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김정남이었는데. 그러니까 와. 이한영 고등학생 때거든요. 조인트를 까고 아주 난리를 친 거죠. 이한영이 사단장을. 사단장에 꾸준히 깠다고? 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왜냐면 북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 거기다가 자기가 김정남을 황태자 모시다시 했다고 그럼요. 했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김정남이랑 같이 갔으니까. 같이 갔으니까. 아 지금 황태자 수행원- 오셨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렇죠. 아, 수행원- 고등학생이 조인트를 까고 있는 거야. 수행원 역할을 제대로 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좀 아나무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이제 소대장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알았겠지. 내가 장난 아니구나. 인식을 한 거죠. 그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음. 명실장부 2인자 우리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장성택 지금은 처형이 됐지만 이 장성택조차도 경어를 썼다고 해요. 뭐 일란동무 이렇게 경어를 썼대요.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청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유학 시기인데요. 이 유학 시기 때도 좀 업그레이드된 망나니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유학을 어떻게 가게 됐냐면 무대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모스크바, 소련의 모스크바와 스위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이모랑 엄마를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혜림이 버림을 받습니다. 김정일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실공히 정부인이긴 하니까 대접을 해주긴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버림을 받아 성혜림이 바로 버림 받습니다. 바로 거의 고영이가 바로. 나타났을 때 고용이랑 76년도 때부터 이제 동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69년도에 사귀기 시작했으니까. 자기가 막 이혼도 시켰는데. 그렇죠. 이 김정일이 알면 알수록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요. 원래 유명했지. 원래 그래? 유명했고요. 그리고 뭐 유명해? 뭐 이렇게 잘하는 여자 관계로도 난잡하고 똑똑하고 사이코. 김정일 똑똑하고 그럼 네. 김정일 예술이나 막 그쪽에 그렇고.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술적으로 많이 발달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래? 어쨌든 성혜림이 버림을 받으면서 모스크바로 가게 되는데요. 그때 성혜림한테는 지병이 있었대요. 그 지병이 괜히 생긴 게 아니라 이혼도 하고 갑작스럽게 얻은 권력과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신경성이 악화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알았겠죠. 내가 좀 밀려났구나라는 걸 알았겠죠. 근데 어린 이한영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모랑 엄마랑 같이 따라갑니다. 모스크바에 따라가서 진짜 아나무인 생활을 계속 연이어가요. 왜냐하면 돈은 많고 로비하려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스위스로 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언제 가게 되냐면 갑작스럽게 발생이 돼요. 김정남은 이제 북한에 있었죠. 김정남이 유학을 가게 되는데 스위스로 유학을 가거든요. 제네바로. 제네바 스위스 국제학교에 갑자기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김정남도 굉장히 어린 나이였죠. 입학을 하는데 보통 황태자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자신은 누구이고 이걸 숨기지 않습니까? 근데 입학식 첫날에 국제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 사람이 남한 사람이었대요. 왜냐하면 국제학교 첫째 날은 다 국기를 들고 있대요, 애들은. 근데 국기를 안 들고 있으니까 넌 어디서 왔니? 이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보통 자기 정체를 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양에서 왔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김정남이. 그러니까 이게 별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위치가 탄로나고 이렇게 작은 일 때문에 크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시에 김정남은 황태자였으니까. 그지. 그래서 암살의 위협도 있을 거고. 그럼. 그래서 김정일이 납치든 뭐든. 김정남과 이한영의 위치를 바꿔버려요. 이한영을 스위스로 보내고요. 김정남을 모스크바로 보내게 됩니다. 아, 그래서 갑자기 모스크바에서 스위스로 가게 된 거구나, 네, 이한영이. 갑작스럽게. 근데 이한영은 그런 걸 몰랐던 거죠.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모랑 엄마랑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좋았대요. 이제 혼자 사니까. 그러니까 수행원들이랑 같이 살게 되니까 더 좋았던 거죠. 돈은 많고. 그렇죠. 그래서 스위스로 간 거예요. 근데 이한영도 이쯤부터 뭘 알게 됐냐면 이모인 성혜림은 어느 나라든 쉽게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쉽게 못 가는 거예요. 성혜림은
실제로 물론 여행을 많이 갔던 건 아니지만 이곳저곳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권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한영한테는 그런 게 없었고 그래서 이한영은 그때부터 뭔가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북한 사회가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떤 위치인지 잘 몰랐나 봐요. 이때까지는. 당연하죠. 당연- 모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위치를 알기에는 너무 협소적인 공간들을 돌아다녔고 모스크바 뭐 그렇죠. 북한이니까. 그리고 아나무인적으로 대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몇 살이었는데요? 그때 나이가 한 15세에서 18세 사이 막 그렇게 했던 어렵구나. 건데 이제 스위스로 가서는 20세가 됩니다. 네. 20세가 되었던 거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김정남 대신으로 스위스를 갔다. 근데 내가 스위스를 가서 이제 혼자 있게 됐는데 나는 여행을 더 다니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한영은 러브 스토리나 뭐 나만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연속극을 되게 많이 봤대요. 실제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나만의 매체라든지 그런 드라마를 보면 처형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일의 주석궁에서는 그걸 24시간 틀어놓는데요. 지들은 다 보는 거야. 양아치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양아치죠. 아니, 그거 모니터링 하려고 보는 겁니다. 모니터링 하려고. 무슨 얘기 하나? 인민들이 봐도 되는지 안 봐도 아. 보면 안 되는지. 내가 보니까 보면 안 된다. 그렇지.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차피 활성화할 가능성이 낮을 걸 아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러고 보니까 외로웠겠다. 그렇다고 막 그러니까 조인트 까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었는데 뭐 속마음 터낼 수 있는 친구가 있었을 것이며 뭐 그럴 솔직히 수도 여자친구는 있었을 것이며 쉽지 않지. 그 다 감시 수행원들이 말하자면 날 수행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면 사실 날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 해서 자유로운 거랑 또 다른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상황이고 이거를 뭐 정리를 하자면 출신으로 모든 일이 무마되는 편안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망명을 갑자기 순식간에 하게 됩니다. 1982년 그의 나이가 만 22세가 되는 때였어요. 엄청 어릴 때구나. 어리죠. 어리죠. 그리고 스위스에 간 지는 8일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스위스가 이제 8일? 8일밖에 안 됐었어요. 그럼 거의 모스크바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스위스로 옮긴 거죠. 순수하게 나 미국 여행 가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긴 거예요. 나 미국 여행 한번 가고 싶어. 미제로 보통 그러면은 이제 뭐 방법을 좀 고안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야위험하다. 영어를 못한 거지. 그랬구나. 그래서 제네바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원들 모르게 하는 거죠. 모르게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 혼자서. 그리고 제네바 그 대학교 근처 공중전화를 이용하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화를 받거든요. 대사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북한 외교관 김영철이다라고 본인을 가명을 만들어 소개를 하고 미국 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라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죠. 왜냐하면 대상한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외교관이 순수하다. 이런 질문을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암호라든지 이게 뭔가 위험을 당하고 있으니까 도와줘라는 신호. 그러니까 망명을 신청하는 건가? 처음에 그렇게 진짜 진심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안기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한영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그리고 나서 9시간 뒤에 제네바 대학교 근처에서 만나게 돼요. 이한영한테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여행 가려면 이런 루트에서 일단 서울에 가야 돼. 근데 그때부터는 알게 된 거예요. 이한영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가 있는 사람인 거야. 아직까지 이한영이 이건 모르고 누군지 모르는 거죠. 고위층의 자녀인데 무슨 정보를 알고 있을 것 같아. 이때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꼭 고위층의 자녀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황장엽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이 가도 퍼레이드 해줄 때였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얘 뭐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직까지 수행원 없이 떼놓고 혼자 갔네요 또. 자기가. 왜냐하면은 뭐 전화하고 나서 집에 있다가 또 자기가 혼자 나왔겠죠. 왜냐면 워낙에 방탕하고 혼자서 이렇게 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수행원이 막 밀착해서 그냥 그렇죠. 영하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외국 생활을 했으니까 익숙했겠죠. 그치 풀어지. 이제 또 나간다. 아유 또 뭐 술 마시러 가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일단 서울에 가자. 그래서 이한영이 오케이. 바로 같이 가게 돼요. 그날 그냥 같이.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되게 순수한 청년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순수히 바보지. 바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 작전이 몽블랑 보고라고 불리는 작전이거든요. 이거가 이제 풀렸어요 지금. 망명 이후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풀렸어요. 정보가 풀렸고 2013년 심사를 거친 부분만이 공개가 됩니다. 이 공개가 된 부분만
1490건 22만여 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기를 모셔가는 것들도 너무 익숙한 거야 그냥. 어디 가고 싶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쫙 와갖고 자기를 이렇게 데리고 가고. 그럴 수도 있지. 잘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한 사람을 규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를 좀 짐작할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이한영 자체가 로열 패밀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더 공든 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전까지 몰랐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그 탈출 루트만 4가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망명 루트만 4가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막 몇천 권 막 이렇게 만들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근데 그렇죠. 이에 대해서 나중에 안기부의 사실은 강제성이 동반된 납치였다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황석영 소설가였는데 나중에 그 황석영도 잠깐 감옥에 들어갈 일이 있고 이한영도 갑자기 감옥에 잠깐 갇히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둘이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한영 그래? 처음에 시작은 뭐 그렇게까지가 됐었을 때 일단 가기 시작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거 뭐지? 나 이제 안 갈래요. 뭐 이거 뭐지 불편해. 이랬을 때 알겠습니다. 돌아가세요 할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진실은 중간 어딘가 일단 프로젝트가 시작된 다음부터는 내가 그냥 집에 다시 가고 싶다. 스위스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강제성이 그 얘기 그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실이 중간 어딘가에 맞아요. 있을 중간 거다. 어딘가 있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강제성이 동반된 납치가 맞다라고 생각은 하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짜 미국 여행 가고 싶었는데 우리의 입장 그게 아니잖아요. 얘한테서 정보를 얻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그 요 추진했던 사람이 오히려 잡았다. 이제 그 뭐지? 그 승진할 수 있는 기회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